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공감10 시작합니다. 미국 주가는 어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이런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강한데 올랐는데요. 기술주가 특별히 우리 시장은 또 오늘 흐름들이 좀 약하고요. 순환매가 빠르게 돌아가서 참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제는 온통 리오프닝 관련주가 우리 시장을 주도했는데 오늘은 또 리오프닝이 좀 쉬고 IT 소부장이라든지요, 메타버스라든지 못 올라왔던 게 또 갑니다. 이 순환매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쫓아가야 되나 기다려야 되나? 일단 쫓아가는 거는 실익이 별로 없다는 거는 체득상 아시는 거고요. 좋다고 해서 사면 물리니까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린다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주식을 가지고 기다려야죠. 그죠? 잡주를 가지고 기다리면 괴로운 거고요. 근데 기다려야 되게 맞는데 기다릴 때 하나 팁을 드리면 주가보다도 거래량을 보면 답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거래량의 그림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래량이 줄지 않고 조정을 받으면 괜찮은 거고요. 어쨌든 거래량 동향을 좀 보면서 기다리는 쪽이지만 지혜로운 기다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예, 못 오르긴 하지만 오늘 밀립니다. 오히려 코스피는 소폭 상승 출발했다가 지금은 5포인트가량 오히려 밀려 있고요. 상대적으로 그래도 코스닥이 어제 미국도 나스닥이 강했고요. 기술주가 강했기 때문에 성장주 단에서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이 올라오면서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모양새입니다. 예, 여전히 지수에 대한 걱정이나 전망보다는 기업에 관한 종목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도 많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입니다. 잠금 해제로 종목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잠겨있는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잠금 해제 시간이고요. 앞서 시황에서 보신 것처럼 시장의 움직임은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종목별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지금 선택해야 될까, 그것이 가장 큰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종목들 얘기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종목들의 지금 수익률 리뷰를 해드리면서 앞으로의 대응 전략도 세워드릴 테니까 이분과 함께하도록 하죠. 자, IBK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 안 그래도 오늘 굉장히 눈에 띄는 제목의 리포트가 한 가지 나왔어요. P&H 테크에 대해서 5년 전의 덕산의 모습과 비슷하다. 그래서 실적 성장이 본격화되는 구간에 있다라는 평가가 나온 건데 이 P&H 테크에 대해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OLED TV 관련된 이슈가 불거졌습니다. 삼성전자가 QD OLED TV 관련된 부분들이 4월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TV가 유럽과 미국에 이제 발매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시장에서는 올해 안에 삼성전자가 QD OLED TV를 좀 하기 힘들다라고 사실은 추정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전격적으로 이야기가 나왔고 소니가 OLED TV를 6월 정도에 출시하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약 2달 정도 빨리 삼성전자 선점을 했습니다.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지금 월 캐파 3만 장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올해 아마 QD OLED TV를 판매가 한다면 한 50만 대 정도 추정이 될 것 같고 내년에는 100만 대 이상의 또 매매가 되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본다면은 LG 디스플레이가 한 작년에 800만 대 정도의 OLED TV를 팔았고 올해 1000만 대 이상의 디스플레이를 낸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TV 전체가 글로벌 1년간 여러 TV 종류를 포함해서 1년간 약 4천만 대 정도를 전 세계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근데 50만 대에서 100만 대 정도 수준의 QD OLED TV의 점유율을 생각한다면 상당히 낮은 점유율이죠. 그래서 프리미엄 TV의 어떤 포지션을 갖고 가려면은 50만 대 정도까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삼성이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WOLED를 갖고 와서 OLED TV 라인업을 만들 것이다라고 시장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QD OLED TV를 판매할 때 이게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삼성이 이렇게 QD OLED TV라고 말을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삼성 OLED TV라고 말을 하고 네네. 제품 사양에 대해서 설명하는 쪽에 QD OLED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이런 부분 명명을 이제 생각했을 때 삼성 입장에서는 WOLED도 가져올 것에 대한 부분들을 전략을 좀 열어놓았다라고 분석하는 시각이 좀 많아요. 거기에 따라서 결국 LG 디스플레이의 WOLED도 삼성 쪽에 납품이 가능할 거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50만 대에서 200만 대 정도가 아마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지금 시작을 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빠르면 4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좀 어떤 윈인 전략에서 어떤 최종 결정만 좀 남은 듯한 뉘앙스로 이야기가 네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소재 사업단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삼성 쪽에서 들어가는 납품단에는 역시나 덕산 그룹들이 좋겠죠. 덕산 네오룩스라든지 그다음에 이녹스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이 이야기되고 있고 LG 쪽에 WOLED 라인업들은 LX 세미코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PNH 테크 이런 종목들이 이제 소재 업체로서 그래서 오늘 리포트 보시면은 예전에 이제 덕산 네오룩스의 향기가 난다 이야기하는 것은 덕산 네오룩스가 삼성 쪽에 소재단을 호스트, 레드 호스트를 하면서 주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 PNH 테크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소재 쪽에서 시작하는 어떤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고 저는 중장기 그림도 상당히 좋아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로 과거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여전히 지금 내년 정도까지 벌어보더라도 상당히 좋은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PNH 테크는 불과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저희한테 소개해 주신 게 3월 29일이었으니까 그때부터 약 10%가량의 수익률을 내고 있거든요. 조금 더 장기적으로 좋은 모습을 기대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기업은 어디냐면요. 이건 3월 4일, 그러니까 한 달 전쯤에 저희한테 소개해 주셨던 기업이었었는데 일진 머티리얼이고요. 뭐 한 10% 정도의 이 기업도 10%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일진 머티리얼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2차 전지 쪽 섹터 상당히 좋습니다. 셀 업체인 삼성 SDI를 포함해서 소재 업체들, 뭐 LNF, 에코프로 BM, 일진 머티리얼즈, 첨보 이런 종목들이 다 좋은데요. 대부분 지금 소재 업종들의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가격 매력이 좀 생긴 상태이고 전일 테슬라를 포함한 최근에 2차 전지 쪽이 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으로 상당히 좋죠. 그래서 어닝 쪽으로 본다면 에코프로 그룹이라든지 그다음에 LNF, 특히 LNF 같은 경우는 테슬라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1분기 관련된 테슬라 출하량이나 판매량이 워낙 좋기 때문에 테슬라는 지금 재고가 거의 없을 정도로 가격을 올렸지만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리엔트 되고 있는 LNF 같은 경우는 실적이 엄청나게 좋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관련된 그룹사뿐만 아니라 LNF 굉장히 실적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본다면 차별화돼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첨보 같은 경우도 중국향 비중이 높은데 다소 이제 중국의 최근에 출하가 약간 주춤해지면서 약간 좀 쉬고는 있었지만은 첨보 같은 경우에 중국향 비중이 높다는 것은 결국 실적 안정성이나 캐파 증설 관련된 이슈는 상당히 첨보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첨보까지 좋게 보는 거고요. 일진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는 동박 관련된 회사인데 지난 4분기가 조금 주춤했습니다. 그 이유는 몇 년 동안 기다렸던 군산 공장의 가동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소 이제 정비 보수가 들어가는 바람에 4분기 실적이 가이던스 대비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1분기는 정상화되는 국면을 접어들고 있고요. 1, 2분기 정상화되면서 하반기에 상당히 올라오는 매출단위, 이익단이 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1분기부터 실적 굉장히 좋아집니다. 200억대 이상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추정치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고 또 중요한 것은 일진 머티리얼즈가 미국이나 이런 공장 관련된 부분에서 추가적인 캐파 증설 이슈가 조만간 유럽과 미국 쪽에서 공장 증설과 관련된 뉴스가 나올 수도 있다고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캐파 증설에 따른 매출이나 이익 증가가 가시성이 보이기 때문에 일진 머티리얼즈도 한 단계 레벨업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국면에서는 충분히 튀어오를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업황은 좋은데 지난 4분기에 일시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 추가적인 상승을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바로 미용기기 관련주들인데 이 기업들 가운데 1월 4일에 저희에게 클래시스를 소개해 주셨었고요. 그리고 2월 8일에는 제이시스 메디컬을 소개해 주셨는데 두 기업 모두 뭐 최고가 기준으로는 20% 넘는 좋은 수익률을 기록해 주고 계시거든요. 자, 그러면 이 미용기기 관련주에 대해서는 한번 리뷰해 주시면서 요즘에 저희한테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 가운데 순환매로 이게 올랐다가 그 다음번엔 저게 올랐다가 하니까 그럼 미용기기 리뷰해 주시면서 다음번에 오를 것 네. 한번 거기까지 예측해 보면 어떨까요? 예, 뭐 지금 리오프닝 지표 같은 경우는 뭐 방향성은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네.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리오프닝 하면은 뭐 여행사도 있고 항공사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그다음에 미용기기 관련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뭐 임플란트까지도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리고 화장품 중에서도 특히 마스크를 벗게 된다면 색조 화장 쪽에 좀 더 이제 포커싱이 맞춰집니다. 근데 화장품주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섹터들은 이제 어닝이 좀 지금은 좀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1분기에 관련된 어닝이 화장품주는 특히 이제 면세점 매출이 꺾이면서 어닝이 다소 조금 뭐 하회하는 분위기가 계속 나고 있어서 이 화장품 쪽의 어닝이 좀 낮다는 점에서는 이게 뭐 공격적으로 화장품을 늘리긴 좀 쉽지 않은 그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미용기기 쪽은 워낙 수출
수출 지표가 좋습니다. 중국이라든지 뭐 북미 쪽에 상당히 좋고 특히 뭐 클래시스를 포함한 미용기기 쪽은 특히 이제 남미 쪽에 상당히 또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 시장도 열리고 있어서 실적이 나오고 어닝이 굉장히 매력적인 어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상향 그림이 그려지는 매출과 이익단이 충분히 답보되는 입장이라서 리오프닝 가운데서는 실적 가시성이 가장 높은 섹터가 미용기기로 볼 수 네.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다가 지금 임플란트 관련된 쪽도 뭐 디오를 포함한 수출 지표, 뭐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다소 약간 스토리가 스크래치가 나 있는 분위기지만 임플란트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디오 같은 종목들도 사실 눈여겨볼 만한 것들이 새로운 계약이라든지 이런 건들이 되면서 미국 지역 진출 그리고 중국 쪽의 시장이 성장을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고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은 미용기기나 임플란트 쪽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사라든지 뭐 항공사 그다음에 화장품 이런 쪽을 리오프닝이긴 하지만 다소 좀 손이 조금 덜 가고 이렇게 플럭추에이션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이유는 네. 실적 대비해서 주가 이제 밸류가 높아지니까 실적은 꺾이는데 당분간은 실적 베이스가 좋지 않은데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미용기기라든지 임플란트 쪽은 계속적으로 실적이 업사이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가의 강세가 좀 차별화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좋아지는 국면이고요. 지금 좀 전에 뭐 그러면 그 뒷단에 이어질 게 뭐냐 물어보시니까 네네. 그 추후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잠금 해제 종목을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상승하게 될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이겁니다. 서플러스 글로벌인데 글로벌 1위가 너무 저렴하다라는 키워드를 설정을 해주셨고요. 첫 번째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자면 글로벌 1위입니다. 서플러스 글로벌 1위. 네. 네, 뭐 전체적으로 지금 이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소개가 생각보다 시장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래량을 보다면 다소 조금 시장에서 이제 좀 제한적인 거래량이 약간 아쉬운 부분인데요. 한국뿐만 아니라 뭐 중국이라든지 그다음에 미국, 홍콩에서 반도체 중고 장비를 하는 회사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서플러스 글로벌이 글로벌 1위 업체이고요. 이 중고 장비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우냐 묻겠지만은 이 중고 장비를 재고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이익과 이 매출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고요. 잘못 재고를 가져가면은 이익을 못 내고 재고에 대한 비중에 대한 부분들 우려 때문에 네네. 굉장히 좀 적자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서플러스 글로벌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몇 년 동안 상당히 어려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단을 가져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을 방안을 잘 이제 세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보면 실제 굉장히 좋은 회사로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중국 쪽에서 반도체 장비 매출은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대규모로 지금 장비 수출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매출이라든지 정부의 지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비가 없어서 못 가져가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서플러스 글로벌이 그러면 과연 반도체 회사에 직납을 하냐 그건 아닙니다. 네. 중고 장비를 직납을 하는 게 아니라 유통사를 돌려서 이제 중고 장비가 반도체 회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 상당히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연간 매출도 2천억에 근접하는 좋은 매출을 올렸고 이익단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중고 장비에 대한 수요가 지금 올해도 상당히 좋을 거로 예상하는데 그 이유는 그 프로그래머블 반도체라고 있는데 이게 부족이 테스트 장비 부족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일부 프로그래머블 어떤 장비체 리드 타임이라는 것은 발주 이후에 실제 장비가 들어가는 시간까지인데 이게 50주까지 굉장히 많이 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장비 하나 받으려면 거의 뭐 10개월 이상 네네. 걸리는 거죠. 1년 가까이 장비 하나를 받는데 걸립니다. 그러니까 장비가 상당히 좀 어렵게 이제 갖고 올 수 있는 부족이라서 계속적으로 테스트 장비 부족 상태가 이어지고요. 이런 상태는 테스트 장비와 포함한 후공정 장비뿐만 아니라 전공정 장비 분야에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 작년 11월 달에 분기 실적을 발표했던 전공정 장비 공급사인 AMAT사가 있는데 이게 반도체 장비 제어 장치로 사용되는 PLC라고 해서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라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부족하다고 계속 이제 분기에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장비 회사들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관련된 장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PLC를 만드는 회사는 미쓰비시 전기라든지 지멘스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로닉이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계속 장비 부족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장비도 부족하니까 중고 장비는 더더욱이나 수요가 많아지면서 또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작년 대비해서 올해도 실적이 10% 이상이 급증하면서 상당히 매출단도 좋아진다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매출단이 당연히 뭐 2천억에서 뭐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낼 것 같고요. 영업이익도 200억 이상 나올 걸로 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다가 파운드리 관련된 장비 쪽은 아예 지금 주가에 반영도 안 돼 있습니다. 네. 파운드리 장비 부족에 대한 이슈도 수혜주로서 거론되는데 아예 장비에 대한 이슈가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주가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요. 충분히 지금 주가 부분은 올라갈 수 있다 보고 최근에 보면은 4,000원대를 깨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4,000원대 자리 잡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아직까지도 주가 부분은 여전히 이제 박스권에서 저점 자리에 있고요. 지금 월봉이나 주봉 보시면은 과거에 7,000원대 이상 주가 갔었던 자리거든요. 그래서 실적은 계속적으로 뭐 신고가 나오면서 계속 좋아지는데 주가가 고점 대비 7,000원대 대비 이제 뭐 4,000원대 중후반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룸이 많이 남아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글로벌 1위 기업이자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제품을 그냥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죠. 서플러스 글로벌. 자, 여러 가지 키포인트를 얘기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가격 전략을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최근에 뭐 4,000원대에서는 주봉이나 월봉상에서 계속적으로 지지가 돼 있어서 그건 아주 최악의 경우였을 때 가격이었고요. 그 단기 박스권으로 봐서는 4,000원에서 4,400원 정도 수준의 박스권 돌파하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손절가는 4,400원 정도의 1차 손절가가 있고요. 위쪽 상단은 6,000원 정도까지는 열어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잠금 해제 종목으로 서플러스 글로벌을 저희가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요즘 이렇게 관심이 많을 수가 없어요. 네. 대한항공입니다. 네. 어닝 서프라이즈가 여는 행복의 길이라는 키워드를 넣어봤고요. 첫 번째 키워드 한번 열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자,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금 기대되고 있는 상태겠죠? 네, 뭐 지금 저희 사무실에 뭐 직원 한 명이 이제 이번에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간다고 네네.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와이를 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25개월 만에 이제 열린 거죠. 네. 인천 하와이 항공이. 그래서 그쪽 노선이 지금 주 3회 정도 열리는데요. 4월 3일 날 첫 회 운항에서 80% 이상 이 점유를 하고 이제 갔다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가격이 얼마냐 물어봤더니 하와이 관련된 이 왕복 항공권이 한 150만 원. 그러니까 지금 하와이가요? 그렇죠. 네. 비수기가 아닌, 그러니까 비수기죠. 지금 네. 실제 뭐 여행 관련된 우리가 휴가철도 아닌데요. 지금 하와이 왕복 항공권이 150만 원. 근데 하와이 현지에 뭐 호텔 가격이 얼마냐 물어봤더니 이제 물론 뭐 지금 신혼여행이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호텔 가격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예전에 하와이 갔을 때 호텔들이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5성급 호텔 가더라도 한 뭐 30만 원대, 40만 원대 이 정도면 네. 뭐 1박을 정도 했거든요. 네. 지금 똑같은 걸 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이번에 너 가는데 어느 정도 나오냐 했더니 보여주는데 지금 1박 그 호텔비가 70 몇만 원, 80만 원 가까이 가더라고요. 네. 근데 그 친구는 지금 일주일 동안 신혼여행을 가니까 네네. 호텔비만 지금 한 500만 원 정도 나오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항공권도 지금 두 사람이 이제 왕복으로 300만 원이니까 거의 호텔과 지금 항공권만 해도 거의 1,000만 원 가까이가 두 명이 나오는 네. 거예요. 그러면 현지에서 먹고 자고 뭐 하면 쇼핑하고 하면 엄청난 이제 소비를 해야 되는데 네네. 이게 이제 옛날 같으면 가능했겠냐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걸 지금 개인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유가가 많이 올라서 이 항공주에 관련된 이슈가 유가 때문에 좀 약간 두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적이 꺾일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1분기 같은 경우는 여객 운송과 관련된 부분은 좋지 않았을 거고요. 그래서 1분기에는 화물 운송 관련된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 1분기 매출액이 3조 3천억 정도까지 그리고 영업이익단도 약 7,800억대 후반, 뭐 8천억 가까이 지금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제 화물 부분에서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2분기 이후에는 여객 쪽에서 열리면서 좋아질 걸로 보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수요가 여객 쪽에서 나오는데 이 유류비 때문에 과연 좋아지냐의 문제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고민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국제선을 열면 열수록 유류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항공료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지고요. WTI 60달러 기준을 봤을 때 유가가 10달러 정도 올라가게 되면 대한항공의 영업이익은 3%포인트 하락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유가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많아지는 거죠. 근데 유류 할증료가 계속적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행에 갈 때 지금 만약에 결제를 하면 지금 현재 유가 100달러 수준에서 유류 할증료를 지불하고 가격을 결제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하반기에 네. 유가가 뭐 80달러 정도까지 빠진다고 하면 그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유류 할증료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100달러 기준으로 받지만 네. 나중에 항공유는 80달러 수준에서 이제 거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하반기 유가에 대한 안정화 부분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대한항공의 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유가 안정화가 키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문제는 이 올라가고 있는 그 티켓 가격 이게 충분히 전가가 되고 있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일단 초기에는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이제 티켓 가격에 전가되면서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객 관련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커버리지 되면서 상당히 실적이 오래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키포인트는 여객에 대한 부분에서 가격 전가가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로는 상반기 지금 100달러 수준의 WTI 기준이 항공유가 하반기에 뭐
뭐 $80 선으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네. 상반기 비싸게 예약을 하고 이미 이제 결제를 한 이 비싼 유료 할증료가 하반기에는 영업이익으로 대한항공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실적 단위 우상향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림이어서 이런 부분에 좀 포커싱을 막 투자하는 거고요. 대한항공을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뭐 LCC 관련된 항공사들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일단 이익이 안 나고 있다. 네. 적자이고요. 만약에 지금 2분기에 어느 정도 BP 수준까지 올라오더라도 다소 여러 가지 재무구조 개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과도하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 물량 부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플을 상향 조정하기에는 LCC 쪽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편안하게 실적이 나오고 밸류가 나오는 대한항공 쪽으로 물론 변동성은 우리가 봤을 때는 LCC가 좀 핫할 수는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할 때는 좀 많이 올라가니까요. 근데 그렇게 따라잡기보다는 조금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대한항공 쪽을 좀 집중하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항공주는 가격 결정력이 떨어지는 업종이긴 했었어요. 우리 뭐 부산에 가는데 KTX보다 항공비가 더 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비용들을 고객들에게 전가하고 있고 고객들은 그 비용을 감당하면서까지 여행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자, 결국 이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리오프닝 관련주로 한번 짚어주신 건데, 자, 그렇다면 대한항공의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지금 뭐 최근에 주가가 조금 올라와서 이격이 좀 벌어져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32,400원까지 올라오면서 다소 이격이 벌어져 있어서 지금 가격에서 바로 진입하는 것은 조금 단기적으로 부담스럽죠. 그래서 31,000원대 단기 박스권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눌림목을 보시고 뭐 31,000원대 정도 수준까지는 조금 눌리면서 5일선 플레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목표가는 4만 원 정도까지 올려놓고 손절가는 29,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꽉 잠겨있는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풀어줄 만한 종목 두 가지, 서플러스 글로벌과 대한항공 두 가지를 얘기를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